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트 자문의 사공정규입니다. ADHD로 잘 알려져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인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글자가 길고 이미 ADHD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ADHD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학령기, 즉 다시 말해 초등학교 한 만 6세에서 11세 사이 하고요. 학령전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즉 만 3세에서 5세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인데요.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원래 그 주도성이 주된 정신발달의 과합인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ADHD를 잘 진단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약 4에서 12%가 ADHD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한 학급을 한 30명이라고 본다면요. 한 학급당 1명, 많게는 서너 명이 ADHD인 것이죠. 매우 흔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의 어떤 3대 핵심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지속적인 주의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주의력이 쉽게 이게 분산되는 거죠. 또 멍하게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사소한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그렇게 산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를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제 지능은 나쁘지 않은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잉 행동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에도 손발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몸을 이렇게 꿈틀거리기도 하고요. 또 말이 많은 편이고요. 조용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편이죠.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기가 쉽죠. 이 과잉 행동은 아동이 ADHD라는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동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닌 것이죠. 과잉행동 증상이 나타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계속 지적과 꾸중을 받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은 더없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래 친구들로부터도 이제 따돌림을 이제 당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이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충동성인데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이제 불쑥 끼어들고요.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요. 이러한 충동성은 이제 과잉 행동에서처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아이의 자존감은 더없이 낮아지고 또한 친구들로부터도 이제 따돌림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충동성은 이제 지연된 만족감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을 지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 등은 하기 싫어하고요. 즉각적인 만족감이 주어지는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규칙을 어기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품행장애로 또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DHD는 주의력 조절 능력의 기능 저하입니다. ADHD는 행동 조절 능력의 기능 저하입니다. ADHD는 충동 조절 능력의 기능 저하입니다.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생물, 심리, 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ADHD는 사회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인 예를 들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나 양육 방식이 자녀의 ADHD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ADHD 부모에게는 비일관적인 훈육 방식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 등이 종종 관찰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ADHD의 원인이 아니라 ADHD 아동의 증상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HD는 심리적 요인도 주된 원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불안, 우울에서 주의력이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ADHD가 이제 방치가 되어서 ADHD 증상이 지속됨으로써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지적받고 아이의 자존감이 더없이 낮아진 결과 아동이 불안장애, 우울장애, 품행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의 발병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이 75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심리사회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DHD는 뇌의 신경생학적 원인에 의해 발병을 하는데요. ADHD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거죠.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전두엽과 대뇌 변연계의 기능 저하가 ADHD의 발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ADHD는 유전적 또 성향이 있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증상을 보이는 형제, 부모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매우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은 납과 같은 독성 물질이 ADH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뇌 손상이 ADHD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ADHD는 심리 사회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만하다고 모두 ADHD는 아닙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활달한 것을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학령 전기 아이들은요, 주도성이 주된 정신 발달의 과업인 시기이므로 어느 정도 활발한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주 다치는 아이, 특히 몸에 화상을 자주 입거나 또 자주 골절을 당하는 경우, 또 뛰어놀 곳과 얌전히 있을 곳을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아이들은 활동량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이며 ADHD의 과잉 행동에 해당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경우는 ADHD가 아닙니다. 또 우울증에서 보이는 의욕이 없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ADHD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언어적, 행동적, 분노 발작으로 보이는 충동성은 ADHD가 아닙니다. ADHD에 대한 진단은 단순한 검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부모님이나 교사의 관찰을 토대로 한 아이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주의 집중력 검사, 또 기초학습 기능 검사, 또 정서 검사, 또 지능 검사, 전반적인 심리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근거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담과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ADHD는 3대 핵심 증상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잉 행동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충동성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ADHD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증상만 있는 경우를 부주의형이라고 하고요. 과잉 행동과 충동성만 있는 경우를 과잉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부주의형과 과잉 충동형 모두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이 과잉 행동, 즉 산만하지 않더라도 부주의형 ADHD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보다 여자 아동의 경우에 과잉 행동이 없는 부주의형이 많고요. 그리고 대개 ADHD 아동이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 다시 말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과잉 행동이 줄어들고 부주의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만하지 않는 ADHD는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만하지 않는 ADHD는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산만하지 않는 과잉 행동이 없는 주의력 결핍만 있는 부주의형 ADHD,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또 무슨 일이든 끝맺음을 제대로 못하고요. 일을 끝내지도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일을 벌리는 거죠. 또 공부를 하다가도 조그마한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요. 또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 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지시를 해야만 하고요. 또 물건을 잘 잃어버리죠. 일상생활에서는 또 실수가 많고요. 건망증이 심하죠.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 주의력 결핍만 있는 부주의형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중력과 주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력은요,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주의력은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할 수 있고,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 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또 더 중요한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집중이 생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자극에는 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ADHD 아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와 같이 해야 하는 일에는 집중을 안 하죠. 게임과 같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아동들은 뇌의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잘한다고 해서 ADHD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ADHD 아동은 지연된 만족감에 실패하기 때문에 공부 등은 하기 싫어하고요. 오히려 즉각적인 만족감이 주어지는 게임 중독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는 심리 사회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따라서 ADHD의 가장 필수적인 치료는 이러한 ADHD의 생물학적 기능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약물 치료입니다. ADHD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ADHD의 치료 약물들은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 이상을 조정하여 ADHD 아동들의 어떤 주의력은 정진시켜주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줄여줍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ADHD 아동의 약 80%에서 상당한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ADHD 아동의 심리 사회적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행동 치료와 부모 교육인데요. ADHD의 치료 방법 중 약물 치료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고 효과적인 것이 행동 치료입니다.
행동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모, 교사 등과 같이 늘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치료 방법을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 ADHD 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님이 ADHD 질환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지 매일 생활 속에서 ADHD 아동들의 어떤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또 수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현재 ADHD의 주된 치료약은요, 주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인데요. 1957년에 ADHD 치료제로 사용된 이래로 약 60년 이상 사용되었지만은, 임상적으로 위험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안전한 약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현재 ADHD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2000년대 초에 개발된 이제 콘스타라든지, 또는 그 메칠페니데이트, 또는 그 아토목세틴 같은 이러한 약들은요, 굉장히 개발이 잘 되어갖고 더욱 안전하고 또 효과는 더 증진되었고요. 또 하루에 한 번 투여가 가능한 약제들로 약물 복용의 편리성까지 더해졌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ADHD 치료 약제들은 내성의 우려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물의 용량을 높여야 하는 내성이 없는 안전한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사용하는 ADHD 치료 약제들은 중독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ADHD 약물 치료를 잘 받는 경우에는요, ADHD 아동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알코올이나 각종 나쁜 약물 등에 중독되는 현상을 오히려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물질 남용에 대한 위험률을 85% 정도 경감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의 병이 그러하듯이 ADHD는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DHD 아동을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요, 주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을 또래와 비슷한 정도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ADHD는 가능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그렇다고 ADHD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DHD 아동 연구에서 아동의 70%는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되고요. 특히 이제 방치될 경우에는 학습 부진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또 우울장애라든지 충동적 자살 시도라든지 또 게임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어떤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절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폭행 같은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ADHD로 진단받은 50%는 또 성인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데요. 특히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비교적 가벼운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충동적 성향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돈 관리가 된다든지 또는 직장을 자주 바꾸게 되죠.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 불화를 많이 일으키고요. 더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폭발성 인격 장애라든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을 해서 개인의 이제 일상생활과 또 결혼, 사회적 적응에 이제 큰 어려움을 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ADHD 아동의 치료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료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DHD 약물 치료의 효과는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정으로 인해서 정상을 호전을 시켜주고요. 장기적으로는 뇌 신경망의 활성화, 또 신경 발달 촉진으로 인해서 뇌 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ADHD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이제 표면적 증상만 호전된 것이지 뇌의 기능의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치료 기간은 ADHD 아동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최소 1년간의 약물 치료를 권하고요. ADHD 아동들은 1년 약물 치료 후에 다시 ADHD를 재평가해서 약물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리에 골절을 입은 경우 주된 치료가 상담이 아니고 수술이죠. ADHD의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거나 또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 없이 행동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또는 증상이 통제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행동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ADHD가 있는 아동들의 경우 상담은 ADHD와 동반되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ADHD의 증상을 다루는 데에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